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온 거는 제가 호흡기 전문 의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의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뒤에 보이는 저 숫자 한번 보시고 저게 무슨 의미일지 혹시 이게 뭐란지 알겠다 내지는 저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9 플러스 5 과연 뭘까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지금 미수습자로 남아있다는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숫자가 또 두 개가 더 나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298 플러스 147, 117 플러스 17. 이건 뭐 난수표 같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사건,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렇지만 저는 숫자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1, 2, 3등급, 가습기 살균제에서 우리가 1, 2, 3등급까지 피해자, 내지는 1, 2등급까지 피해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까지 할 때 우리가 3등급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때 3등급 피해자가 445명, 1, 2, 3등급. 그 중에서 사망자가 134명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봤던 환자 사진입니다. 사실은 저 사진을 보고서는 제가 이 환자들이 이렇게까지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근데 저 환자가 제가 초기에 봤던 2006년도에 처음 봤던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잘 아시지 못하겠지만 전체의 폐가 전부 다 허옇게 변해 있습니다. 저런 환자를 처음에 만났을 때 간질성 폐렴이야. 소아에서 생길 수 있지. 그래. 뭐 저 정도면 우리 저 할만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환자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 정도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들에서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저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저 환자들이 2달, 3달 동안을 병실에 누워있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데 아무런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이 계속 마지막 코스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회진을 내려가는데 보니까 환자들이 전부 다 인공호흡기는 맥시멈까지 올라가 있고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공기를 아무리 밀어넣어줘도 인공호흡기라는 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짜 넣는 겁니다. 숨 쉴 수 없을 때 숨을 짜 넣는 건데 환자들이 거기에 기계적으로 밀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심하게 아주 저항이 생기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관절성 폐렴 환자를 한두 명 봤을 때 저 정도. 그 대신 그게 한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치료를 시작을 하면 적어도 저 정도 페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 3, 4년, 뭐 한 10년 이 정도 끌고서 실패하는 애들이 있어도 한 2, 3달 만에 저렇게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환자가 한 서너 명이 동시에 누워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중환자실에 소아중환자실의 병상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5개밖에 안 돼요. 이게 다 그렇게 누워 있는 거죠. 어느 날 그럼 굉장히 머리에 와닿죠. 그러면서 저 환자들이 다 내 손 앞에서 이제 곧 사망을 할 텐데 의사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되게 옆에 동료들한테 협조를 구하죠.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런 환자 본 적 있어. 이런 환자 본 적 있어. 그러면서 저 사진을 그대로 저렇게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가 한 30년 의사를 하면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현상을 저 사진을 가진 환자들을 동시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고민하고 있다. 굉장히 이상하다. 그 다음 해에 2007년도에 저런 환자들이 우리가 생긴 알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봤는데 2007년도 봄에도 저런 환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린 거죠. 기다렸더니 생기더라. 이건 굉장히 이상하다.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거는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당시에 중환자실을 보는 소아과 의사들이 몇 명이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아침에 조찬회의를 하면서 자, 이번에는 올해는 처음부터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보자. 몇 명이나 모이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학회의 전 동료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려서 전국에 이때까지 이런 경우를 몇 명이나 겪어봤는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 80명 정도, 78명 정도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발생하는 케이스가 한 9케이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처음부터 이 환자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경환 환자를 찾아내자. 경환 환자를 찾아내면 우리가 적극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검사를 좀 해보자 라는 뜻에서 의기투합을 하고, 그 다음 들어오면 중환자고 나쁜 상태이지만 기관지 내시경을 하고, 인공호흡기 하기 전에 기관지 내시경을 다 하자.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도 내고, 검사 낼 수 있는 건 다 내자. 그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 보면 폐조직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시도를 해보자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리뷰를 다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폐가 다 손상을 받아서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모르고 폐 손상이 심각하다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자, 비슷한 환자라도 보이면 무조건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초기 환자들을 붙잡아서 조직 검사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한 15명 정도를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가 아주 초창기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힌트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전반전이 있고요. 후반전 시나리오로 2011년도에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산모가 모 대학병원에 갑자기 한 서너 명이 동시에 비슷한 양상으로 폐섬유화증처럼 일으키면서 입원하더라. 그런 양상을 갖다가 보도가 됩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과 중환자 교수한테. 선생님 과거에 보셨던 환자랑 거의 유사한 환자들이 산모에도 있는데요. 과거에 어른한테도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엄마한테도 있었고 아버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출돼서 갑니다. 갔을 때 이제 각 전문가들이 감염하신 분들, 격리하신 분들, 역학하신 분들, 저희들 같은 경험했던 의사들 다 모여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된 거고 오리진이 뭘까? 첫 회의부터 이건 감염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배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보니까 조직 검사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2010년도 말에 한 명씩 우리가 모아서 회의를 할 때 폐조직 검사상에서 이런 소개를 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 폐를 전체를 봤을 때 아주 덤성덤성하게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걸 봅니다. 그 염증 반응이 생기는 중앙을 보니까 기관지예요. 기관지가 다 망가지고 기관지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걸 봐요. 폐 주변은 끝쪽, 바깥쪽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기관지를 통한 뭔가 손상을 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했었고 그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다른 분 한 분이 우리 환자가 가습기 살균제 많이 썼다는데 이제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그런 모임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2월 달부터 발주를 시작해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스터디가 끝납니다. 2달 만에 딱 한 번만 계획해가지고 한 20명을 조사해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서 중간 발표를 합니다. 8월 달에. 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인 것 같다. 그거를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논문에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 내과 의사하고 예방학 교수팀에서 했던 한 47배 정도의 위험성이 있더라. 근데 사실 저거는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게 사람에서 다시 줄 수는 없으니까 사람에서 저게 원인이라는 걸 밝힐까?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를 안 쓰게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에서. 그나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에 발표를 하고 2011년 11월에 동물 실험을 갖다가 아주 급조해서 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기는가를 갖다가 보자. 그랬더니 동물 실험을 했더니 저런 반응 비슷한 게 생기더라. 그래서 1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6종을 수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11월부터 이제 쓰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올해 더 이상은 생기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스톱시켜야 된다. 근데 스톱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스톱시키려고 그랬더니 근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모아서 11월부터 스톱시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이후에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켜보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서베이를 하는 거냐? 똑같은 시스템에서 지켜봅니다. 지켜봤더니 안 생기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외국 국제 학회지에 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습기 살균제가 충분히 저런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폐손상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이후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어떤 정도로 퍼져 있고 실제로 그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인정을 갖다가 결정하자 그래서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2014년도부터 환경부,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3차 조사까지 2017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2017년 초에 4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3차 조사에 한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 숫자가 아까 말했던 450명 정도가 지금 판정을 받은 겁니다. PSKC 연구라는 거 2015년도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저희들 데이터에 보면 31.83% 정도가 씁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이 쓰는 거죠. 그러면 아기들 썼으면 가족들 다 썼을 거예요. 특히 우리 가습기 살균제 소아아이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30개월입니다. 왜 30개월인가 생각을 해보면 둘째를 가질 때가 되는 텀입니다. 그때 엄마들이 같이 들이마신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산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50만 명 나요? 30%면 15만 명.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그걸 계산하면 75만 명.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환자들을 2006년도에라고 생각하면서 당시부터 이제 연구를 해왔지만 과거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본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없을 걸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랬더니 2001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신고하십시오라고 전화까지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10년이에요? 그럼 150만 명이 노출됐다는 거죠. 그럼 150만 명 중에서 지금 500명만 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일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피해자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폐 말고도 다른 것도 너무 많이 아프다. 여기 나와 있듯이 눈, 피부, 비염, 난 정말 많이 불편하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동물 연구에서 면역 억제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동맥경화증, 동물 연구에서 나옵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 아주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들이 폐 외에 다른 문제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데 의사들은 동의를 합니다. 과연 저거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문제가 남아있죠.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가만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폐 질환의 다양성 문제, 손상을 받아서도 저희들이 봤던 앞에 판정했던 그룹들은 정말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 중에서 쉽죠. 그렇지만 약하게 다친 사람, 조금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은 맞다고 할 거냐, 아니라고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많이 썼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 병의 코스를 과연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이런 폐위의 질환으로 우리가 또 개념을 더 확정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문제 숙제 남아 있습니다. 등급 판정의 문제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의미가 과연 뭔가. 특히 3등급은 지금 소위 말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확신을 못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3등급 문제를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걸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지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CT, 그 다음에 영상, 환자들이 기록지, 그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진단을 붙일 방법을 찾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잠깐 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조사를 저희들이 한 5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알다시피 세월호 유가족을 보면 맨 위에 그림 색깔 두 개, 보라색하고 초록색, 저기까지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한 30% 나오죠. 메르스 생존자는 한 8%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거의 30% 나옵니다. 시간은 훨씬 더 오래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유가족들 또는 그 피해자 가족들 거의 20%대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사과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사과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만나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죠. 아마 피해자분들 한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법적인 책임과 보상, 지금 보상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남아있던 질원 인정 범위 확대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애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안전하게 이 세상을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데 지금 보호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거든요. 걔네들이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적으로도 구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 사과 참 받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시민단체분들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얘기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처음부터 제가 늘상 강의 때마다 갖고 다니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맡았을 때 다른 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문제야. 일부야. 가족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의 문제고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내세웠던 자세는 구상권의 문제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규모가 과거에는 조그만 빙산의 일각 정도인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빙산의 아래쪽에 있는 물 밑에 있는 그 빙산의 크기를 다 봐야 된다는 이게 저희 의사들도 모릅니다. 이 문제 아직도 저보고 왜 천착해 있냐, 왜 붙어 있냐, 다 끝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료적인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되고 사회복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통합적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 4월 달에 아산병원에 환경보건센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관련된 모든 걸 다 해결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혼자 하던 일들을 저희들 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체계를 갖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 환경보건센터를 갖다가 우리 병원에다가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 병원 관계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어느 거일 것 같습니까? 4번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들었던 답은 3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죠. 의사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정도 되면 저건 4번 이상의 의미라는 걸 제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가져갑니다. 한번 반려된 걸 다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4번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 병원장이 그걸 캐치합니다. 아, 저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문제야.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 저희 병원 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이 의사들 사회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하물며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른데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정말 저 문제를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봐줄까? 피해자들의 시각으로 봐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한 척의 배만 가지고 운영될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인 전문가, 정신심리적인 전문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회적인 전문가, NGO 단체까지 뭐 다양하게. 근데 제가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제가 맡은 분야에서 정말 시간이 허락하고 제가 가진 지식이 허락한다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의학적인 부분에서 진료가 내지 지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졌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